저는 비밀의 언덕을 연출한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1탄으로는 지옥만세가 비밀의 언덕에 묻는다를 했고요. 오늘은 제가 비밀의 언덕이 지옥만세에 묻는다를 이제 저 모더레이터를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지금 작품의 여운을 한참 잠기셨을 텐데 그 인상에 제가 좀 노를 끼칠까봐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최대한 관객분들이 되게 많이 풍성하게 사회하실 수 있도록 감독님에게 쪽쪽 질문들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옥만세를 만든 이호정입니다. 지난주에는 모더레이터였었고요. 오늘은 참석자로 또 이지은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지난주에 와주셨던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뭔가 풍성하게 저희끼리의 수다를 좀 재밌게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흥미진진한 모험담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설정은 다른 친구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이 두 주인공이 자신들만의 수학여행을 떠난다는 거였거든요. 그 설정이 굉장히 강력하고 흥미로웠고 궁금했고, 그리고 그 모험담이 굉장히 때로는 오싹오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펙타클하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주셨고, 또 이제 저희 영화가 끝날 때쯤이면은 글쎄요, 두 인물 저희 마지막 그 잔상이 굉장히 오래 남는 그런 되게 오묘한 감정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딱 보고 나서는 나도 저런 모험 떠나고 싶다 라는 게 첫 번째 인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도 두 말 않고 같이 가줄 친구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떠날 수 있는 친구가 갑자기 보고 싶다. 근데 이젠 안 되겠지? 라는 아쉬움도 함께 가져갔어요. 근데 대신해서 이 지옥 만세에서는 그 주인공이 대리만족을 시켜준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낯설고 반짝반짝이는 걸 아마 관객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이 두 인물이 개구리이기 이전에 정말 그 올챙이도 아니고 올갱이 그때 어떤 인상으로 감독님에게 이게 다가왔는지가 궁금해요. 그 최초의 모습이. 글을 쓸 때 말씀하시는 거, 처음에 이야기 구상할 때. 이야기 구상할 때 저는 보통 인물을 떠올리는데, 이 영화는 특히나 좀 어떤 심상이나 그런 거에서 출발했던 것도 맞지만, 그냥 소녀들, 어린 여성들이 막 뛰어다니는 걸 엄청 찍고 싶었어요.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생생하게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동시에 굉장히 어두운 감정에서 나오는 무언가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있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당시에 집에서 이제 열심히 시나리오를 써야 하는 준비를 하고 있던 그 오래된 시기에 되게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다고 느꼈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했고, 영화를 계속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영화적 목숨을 이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저 안에 가지고 있던 불안한 마음, 고립감, 외톨이가 된 심정 이런 것들이 비슷한 친구들, 꼭 이 주인공뿐만 아니라 저희 사회에서 약간 어떤 선상의 밖에 밀려나게 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소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성장과 혹은 뭔가 조금 더 나아지는 하루를 맞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중에서 저희 나미와 선우 같은 학교에서 외톨이인 친구들을 떠올리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 아이들이 되게 괴로워하면서도 엄청 씩씩하게 움직이는 모습,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해지는 게 나미를 먼저 떠올리셨어요? 선우를 먼저 떠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 때 제가 느꼈던 심상에 대해서 보통 제 영화가 인물이 2명이나 3명 혹은 5명 이렇게 좀 그룹으로 된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혹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혹은 저의 모습에 가장 극단적인 인물을 2개 떼어놔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나미와 선우도 비슷하게 그 우울함, 고립감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 앞에 있을 오래된 우울증을 겪는 2명의 소녀를 떠올렸고 그게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어떤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미를 먼저 떠올렸는데 나미는 우울증 초기라고 상상했어요. 막 이제 너무 괴로운 일들이 닥쳤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괴로워 싫어 나 누가 나 좀 도와줘 나 생각보다 멀쩡하지 않아 라는 거를 막 외치고 다니는 아이일 것 같았고 선우는 되게 오래된 고립감 때문에 내면의 깊은 검은 우물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비명을 지를 기력도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용기도 안 나고 그런 거조차 다 약간 무의미해지고 무기력해진 그런 상태의 인물을 떠올려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당시에 저의 2가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 제가 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이 영화에 대해 처음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스틸이라든가 포스터를 봤을 때 이건 뭐지? 이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지? 톤이 너무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못 봤던 보지 못했던 톤과 색감과 컨셉과 그런 영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누굴까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는 사이키델릭 트위스티드 홀리 어드벤처라는 장르를 띠고 있는데 이게 뭐죠? 부끄러워. 한번 들어보실 수 있어요. 신세계라 가지고. 네. 이 영화가 딱 떠올렸을 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방향으로 안 가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속 뒤섞여 있고 불균질하고 엉켜 있고 한 것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게 서사적으로나 아니면 캐릭터들의 외면과 내면의 어떤 부딪힘이나 영화에서 또 외부에서 표현할 수 있는 촬영이나 뭐 조명 그리고 음악 이런 사용들이 되게 불균질한데 되게 카오스로 보이지만 그게 어떤 저의 취향에서 나온 색깔로 다 빨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사실은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처럼 약간 독립영화 좋아하시는 취향도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류의 문화나 주류의 방식으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저 스스로도 보고 싶었고 그래서 사이키델릭 홀리 또 하나 뭐죠? 뭔가 하여튼 뭐 수식어가 많은데 사이키델릭은 배급사에서 지정해 주신 거고 저는 이제 홀리 성스러운데 상스러운 영화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 내용이 어쨌든 원론적으로 복수극이고 복수로 출발해서 사실은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의 짧은 여행이 되게 결과적으로는 성스러운 무엇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영화 속에서 성스럽게 표현되고 있는 어떤 종교단체의 모습이나 이면이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성스러움으로 표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의 가치관이 있다면 그걸 계속 2가지 의미도 부딪히게 하고 싶었던 게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많이 뭐랄까 되게 호기심 들고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감독님이 그리고 영화가 되게 반항기 막상 보니까 반항기를 뚫뚫 뭉쳐져 있고 그리고 좋았던 것은 굉장히 영화적
감각들로 가득 차 있구나. 그 영화적인 감각들로 그는 편집, 촬영, 음악 여러 군데에서 이거 영화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설계해 놓으셔가지고 영화를 보는 재미가 있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심 감독님 뵙기 전엔 센 분이 아니실까? 저기 남이 같은 분이시면 조금 어떨까 그랬는데 오늘 이것도 가져오셨어요. 직접 저희 배지를 이런 섬세함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사실 저는 되게 재미난 모험극으로 봤어요. 정말 저희 일요일에 TV에서 나오는 거듭난 촛불 모두 재밌게 봤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는 학교폭력과 또 사이비 종교라는 한국 사회에서는 뜨겁게 볼 수밖에 없는 사회 문제들이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다리죠. 근데 감독님은 이제 그 큰 다리를 이제 넘으려고 하셨을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이 다리를 과연 어떻게 넘어야 할까? 시나리오 단계든 모니터링 단계든 그리고 이제 편집하시는 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넘으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잘 안 섞여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도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들과 사이비 종교의 연관성 혹은 그 뒤섞임이 잘 전달될 수 있겠니? 게다가 너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본질적인 거는 두 소녀의 관계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했고, 근데 일단 꼭 하고 싶었어요. 그 세 개를. 특히 사이비 종교와 학교 폭력을 섞고 싶었고, 그 이유는 그것이 명확하게 폐부를 뚫는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어떤 대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물끄러미라도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 우리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그 학교폭력이나 사이비 종교 단체로 은유하거나 집약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한국의 풍경이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굉장히 사회적인 이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면 아마 선우를 주인공으로 했을 것 같고, 이 선우가 이러한 모순적인 사회 풍경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지 혹은 어떻게 복수할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훨씬 더 주요 목표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외톨이인 소녀들이 안 죽길 바랬고, 당연히 저는 자살은 개인적으로 죽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내몰린 상태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들의 선택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본인들이 내몰렸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다른 꿈꿔야만 했던 다른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 진정한 선택은 아니라고 느껴서, 그렇다면 그 내몰리는 것을 하루만 더 미룰 수 있다? 자살을 하루만 더 미룰 수 있다? 죽음을 하루만 더 미룰 수 있다? 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지를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 마음속 심상에서 출발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나마 알 것 같은 방법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감정에 휩싸였을 때 저한테 따로 안부를 물어주는 친구 혹은 뭐 누군가가 얼핏 보여주는 아주 사소한 관심 같은 거가 제가 외톨이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였던 거예요. 이 주인공 두 명도 사실은 서로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영화를 통해서 마지막에 어쩌면 이제 이들이 친구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 라는 가능성으로 정말 험난한 어떤 그 상황들 속에서도 불러주고 대답해주는 서로가 있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적어도 하루는 미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사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K지옥 헬조선과 이 아이들의 그 감정적인 그 성장 혹은 뭐 갈등 이런 것들의 대치들이 되게 조율이 어려웠는데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잘 맞춰보려고. 네. 안 그래도 그 두 친구의 두 주인공의 거리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모험극에서 두 인물을 되게 뜨거운 우정으로 그릴 수도 있었고, 지금은 남이라는 친구는 어찌 보면 방관자로 보여줬고, 서두라는 친구는 피해자로 보여주는 그 위치에서 이 친구들이 영화 모험극에서 굉장히 동업자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느낌보다는 동업자 느낌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말씀하신 그 하나를 툭 던져주는데 그게 의도하신 부분이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두 사람의 거리에 대해서 그게 처음부터 그거는 이제 버스에서의 거리를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둘이 떨어져 앉아 있더라고요. 같이 갈 법도 한데 떨어져 앉아 있다가 마지막엔 또 같이 붙어서 앉아 있는데 그게 중요하셨나요? 그 마지막에 툭 하는. 제가 작년에 부산영화제 이 영화가 트기에 대해서 너무 막 신나했는데 소개글로 이제 그 보도자료를 뿌려주신다고 했을 때 모험을 떠나는 두 친구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일로 정중하게 친구 아니에요. 저는 엄청 중요한 거였고요. 두 사람이 친구인 게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가능성으로 끝내야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도 굉장히 다르고 심지어 나미는 영화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선우를 되게 막대하거든요. 자기가 정말로 우리는 영화를 봐서 다 알고 있지만 본인이 사실 선우에게 되게 더 미안해하고 그런 것들로 출발해야 되는 아이인데 자기 슬픔과 자기 비극에 빠져서 옆에 있는 아이 혹은 다른 사람의 비극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되게 오만한 게 자기만 아는 사람인 거죠. 그걸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점점 깨기를 바랬던 것 같고, 그리고 나미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피해자 혹은 외톨이, 나쁜 말로 하면 왕따 이런 아이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계급적인 시선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막 생각하거든요. 선우 너 착하잖아. 너 이거 좀 부탁해. 이러면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선우가 왜 황구라로 부르는지 이유를 알지도 못하는 채로 남들이나 본인 또래 친구들이 이 친구한테 더 씌우고 있는 집이 부자일 거야 아니면은 부모님이 없대 라고 하는 근데 얘 그런 거 다 거짓말로 하고 다녀 라고 하는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 친구를 바라보거든요. 이 영화가 저는 그게 저희가 어쩌면은 비슷하게 남이랑 가지고 있는 시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어떠한 한 피해자라고 그냥 뭉개게 되는 것 같아요. 황선우거든요. 황구라도 아니고 근데 학교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라고 하면서 뭔가 얇아지고 그런 식으로 남이처럼 바라보는 게 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적어도 남이는 그걸 누구보다도 반성하고 깨야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직접적이지만 본명을 부르게 되는 그 마지막을 통해서 이 아이가 나미가 계속 선우를 바라보는 시선을 깨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선우도 사실은 입체적인 사람이길 원했어요. 제가
어렴풋이 짐작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선우 안에 들어가서 보려고 되게 노력했고 너무 미운 게 많을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근데 남이랑 왜 함께 다니는지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동업자인 거예요. 혼자서 죽을 힘도 안 나고 용기도 안 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상황에서 얘랑 하면은 얘 급발진하니까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처음에 생각해서 만났을 것 같고, 그리고 남이가 막 목매달려서 이렇게 바둥바둥 거릴 때 가만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선우 안에 있는 어떤 갈등, 의문스러움, 꿍꿍이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선우가 되게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 자체를 흘러가게 만들거나 선택하는 부분들의 행위는 남이는 진짜 풍선처럼 앞에 나와 있을 뿐이고 선우가 다 하는 행동과 선택들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남이는 약간 목소리 큰 치와와 계속 알죠? 계속 짖기만 하는 치와와 앞에서 막 센 척 그리고 선우는 속을 알 수가 없어서 속을 알 수 없는 고양이 같다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쩔 땐 좀 섬뜩하기도 했어요. 남이라 이거 시키도록 행동을 하도록 하잖아요.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 감독님의 어떤 좀 시선이 좀 독특하다라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선우잖아요. 근데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남이란 말이죠. 그리고 복수를 하려고 막 나서는 것도 남이에요. 왜 선우의 고통만을 보여주셨는지, 왜 남이가 아니라 선우의 고통만을 보여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그 처음 일신 처음에 아이들의 그 악랄한 생일 파티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게 남이의 자살 시도, 첫 자살 시도니까 관객분들이 당연히 게다가 우리 배우들이 신인 배우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기도 하고 뒷모습으로 나왔기도 해서 같은 사람이라고 연결해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꼭 이게 누군가 한 명으로 특정하는 그 폭력의 행위가 아니었길 바랬거든요. 남이도 아마 이런 식의 피해를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악랄한 아이들의 놀잇감이 됐고 먹잇감이 된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괴로움, 그러니까 서로,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남이와 선우가 그래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가 입은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각자들인 것 같거든요. 비슷한 대상한테 동일한 방식으로 폭력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피해자들끼리는 딱 봐도 알잖아요. 무슨 일 당했겠거니 어떤 심정이겠거니 하는 거를 두 사람한테 연결고리로 하기 전에 그 고통이 아마도 둘의 같이 연결될 것이다라는 거를 두고 싶었고, 또 동시에 그게 꼭 남이와 선우에게 특정되어 있는 폭력이 아닌 걸로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폭력을 당하는 그 대상의 그 감정도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 행위들이 계속 행해지고 있고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는 그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 방관자, 피해자,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항상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니까, 그게 회사든 아니면 뭐 종교 단체든, 여기서는 종교 단체로 표현했지만 우리 삶에서도 되게 우리가 그 중에 어떤 역할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서, 구조적으로 두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신 게 느껴집니다. 감독님 혹시 첫 촬영 기억나세요? 첫 촬영이 이게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아마 찍지 않으니까 첫 촬영이 무엇이었고 마지막 촬영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문득. 첫 촬영이 목욕탕 씬이었어요. 그래서 선우가 언덕을 넘어서 그 폐건물로 들어가서 그날 그래 이제 복수하러 가자라고 선택하는 그 긴 씬이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씬이자 하는 거를 첫날에 찍었어야 됐고 촬영 시간 아시죠? 10시간, 12시간 그 지켜야 되는 거. 그 시간에 끝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씬이었지만 그래서 가장 조마조마했던 씬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촬영장에 가는데 어떤 생명체의 분변을 밟게 된 거예요. 네, 생물체의 분변이었어요. 확실히 그것은 좋은 징조네요. 긍정적이시네요. 그 좋은 징조 아니에요? 네. 굉장히 고민했어. 이거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할 텐데 뭘까 도대체. 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오늘 하루 종일 내 주변에 아무도 못 오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고민들을 시달렸는데 그날 촬영을 그래도 딱 하루밖에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라서 어려웠지만 무사히 마무리하면서 좋은 징조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첫 촬영한 그 장면이 되게 가장 이 두 명의 관계를 보여주는 씬이잖아요. 그 두 사람이 완전 친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둘이 삐걱삐걱 되는데 여기서 또 체린이에 대한 분노와 가해자를 복수하러 가겠다는 그 어설픈 복수, 기스 내러 가겠다는 그것을 결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의 톤 앤 매너가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블랙 코미디를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정해줄 수 있는 것, 그 어두운 가정에서도 되게 이상한 유머, 이상한 위트 그런 것들이 계속 섞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에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장면이 어떻게 찍히냐에 따라서 영화가 좀 좌지우지 되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배우들이 코로나 약간 복용했기 때문에 리허설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그 촬영하기 바로 전날에 만나서 급하게 연습해보고 찍게 된 씬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엄청 긴장하고 찍었던 씬이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와서 네, 저희 다 잘됐다, 할 수 있겠다, 우리 뭐 아주 나쁜 걸 하고 있진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첫날에. 첫 촬영에 그걸 느끼셨어요? 주변에서 느끼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 라고 그건 엄청 대단하신 건데 마지막 촬영은 어떤 씬이셨어요? 기억나세요? 마지막 촬영은 사실은 그 불 지르는 공간을 끝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어떤 분량을 재촬영하고 그 서교의 장면을 끝내고 본 촬영이 막 끝났어요. 그리고 찍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한 씬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서울 몽타주였어요. 서울로 처음 와가지고 막 신나게 놀고 막 웃고 다니고 막 이순신 있어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을 저랑 그 촬영 감독님이랑 아주 최소 스텝만 가서 저희 게릴라로 막 찍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 배우분들이 계속 웃지를 잘 못해요. 제가 웃을 장면도 없고 웃음이 허락되지도 않았고 그럴 만한 감정적인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근데 두 분이 오늘은 마음껏 웃으셔도 돼요. 원래 엄청 밝은 친구들이라서 계속 이제 꾹꾹 누르면서 연기하다가 마치 해방된 것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까르르 엄청 잘 웃더라고요. 이분들이랑 다음에는 반드시 웃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마지막 날 촬영에 해쳤다는 게 좀 신기해요. 왜냐면 그냥 뽀송뽀송하시거든요. 전혀 마지막 날 컨디션이 아니라 정말 초반 배우분들이라서 저는 이렇게 많이 안 좋았고요. 그러셨구나. 그 마지막 이렇게 이제 마지막 딱 촬영 끝났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하나는 이거 너무 좋았어. 이것만 이제 나 이거 있으니까 나 됐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어떤 그때 딱 끝났을 때 느낌은 어떤 편에 속해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후자가 있나요? 후자인 사람 감독이 있나요? 근데 딱 중간에 어떤 배우의 연기에 저거 있으니 됐어 이런 거가 있다든지. 이를테면 만약에 그런 장면이 하나 있다면, 예를 들면 제가 블루리 장면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그것만 잘 찍었다니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촬영 끝나면은 정말 망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남은 거는 나를 위해서, 이 영화를 위해서 고생해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죄 지을 수 있을까를 엄청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저도 촬영 끝나고 나서 한 두세 달 동안 편집을 제대로 집중해서 못했던 것 같아요. 소스 보는 것도 자기 자신의 어떤 실패한 얼굴과 직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괴로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진짜로 미안, 진짜 내가 마지막으로 떠들고 다녔더니 진짜 마지막이 되려나? 이럴 정도로 되게 괴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같이 했던 촬영 감독님, 배우분들, 편집 기사님, 음악 감독님 다 저마다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재능을 보여주고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확신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영화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가 차마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실패했다고 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 스태프들, 같이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의 기가 막힌 재능으로 다 더 잘 보여줄 수도 있고, 제가 놓쳤던 것들도 찾아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그냥 계속 굽신거리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걸로 이 영화가 사실 엄청 울었거든요. 영화 실패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인공호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다시 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혹시 몇 시에? 저희 아직 30분 예.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가져왔는데 너무 다하기에는 아니 너무 왜냐면 궁금증이 너무 많은 영화예요. 왜냐면 영화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영화이기 때문에 각기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요거 저 궁금했어요. 영화에는 폭죽, 불, 자살 장면, 굉장히 까다로운 촬영들, 웬만하면 다른 식으로 하고 싶은 장면들을 감독님은 정말 보여주십니다. 정말 불을 지르고 어떻게 저걸 했지? 할 정도로 목을 매달고요. 그거를 중간중간에 혹시 다른 방면은 없을까? 하는 유혹도 잠깐 드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를 하셨던, 그리고 보여주자라고 결심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좀 덜 보여준 장면이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거랑 좀 먼 것 같고, 제대로 보여주고자 했던, 그러니까 직면하게 하고 싶었던 주인공들한테 그런 것들은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과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바로 죽음이었던 것 같고, 나미가 목을 메고 계속, 사실 이 아이들이 계속 죽고 싶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알잖아요. 분명히 또 실패하겠지?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좀 어설프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삐걱거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두 개의 감정이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과 제발 살려줘 하는 마음, 생존에 대한 욕구와 그리고 안식처로서 죽음을 택하는 그 욕구가 두 개 다 사실은 이 아이들의, 특히 나미한테는 생존하고 싶다는, 살고 싶다는 얘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더더군다나 진짜 죽음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목을 매달았을 때 자기가 상상했다가 이렇게 되면 나 혀도 나올 거고 막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명호의 죽음으로써 그 시체를 보잖아요. 근데 그것만은 꼭 두 개가 대꾸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남이와 선우가 확실하게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할 때도 배우분들이 좀 고민이 많이 했었는데 왜 눈을 질끈 감을 것 같은데 봐야 된다고 힘겹더라도 반드시 계속 뚫어져라 보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비명을 지르더라도 이건 봐야 된다. 그게 이 아이들이 이곳까지 와서 결국에는 진짜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차갑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 무인 그 상태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안식도 아니고 낙원도 뭔가 편안해지는 어떤 다른 곳도 아닌 그냥 차가운 물체로서만 남아버리는 그 상태 그거를 주인공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서 그냥 보여지는 되게 진짜 불이 나오는구나 이랬어요. 오 진짜 사람이 목에 매달았어 예, 이랬던 편이고요. 제가 또 궁금했던 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체린이 운동. 네, 체리 운동. 체리가 이 운동화를 신고 나오죠. 그리고 이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단벌이기 때문에 네. 촬영 기간은 기셨겠지만 네. 단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옷을 선택했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선우는 청록색 네네. 있고 핸드폰 케이스조차 청록색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나미는 보라색. 네. 보라색 계열의 옷이고 또 특이한 게 나미의 신발은 또 청록색이란 말이죠. 네. 이 컬러를 어떻게 이렇게 음. 연출을 이렇게 하신 의도가 뭔지가 궁금했어요. 네네. 의상 실장님이랑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고민했는데 제가 이 영화가 좀 대체로 어둡거나 무채색이거나 좀 음침한 환경에서 그런 풍경을 돌아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옷이. 그렇다면 어떤 색을 정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라미의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의 상태거든요. 좀 단순하게 그랬을 때 보라색이 그리고 사실 죽음과 가까운 검정색에 가까운 색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소용돌이치는 색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보면은 저 안에 후드티 입었는데 그 후드티가 이렇게 나연으로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그 의상실장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벌을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동일하지 않아서 결국 한 벌로 계속 입었고 그게 나미가 가지고 있는 이 혼란 상태를 좀 표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우의 옷은 녹색인데 녹색이 되게 평온해 보이는데 짙어지면 되게 무서운 색깔인 것 같거든요. 저는 녹색을 좋아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가장 우울하고 음침해질 수도 있고 조금만 밝으면 가장 신선하고 산뜻하고 우리에게 되게 평화로움을 주는 색깔이기도 하잖아요. 그 선우가 가지고 있는 얼핏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외면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을 녹색이 잘 구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신발을 감독님이 알아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의도하신 게 맞고요. 네, 나미가 그 청록색 색깔을 스프리스를 신고 있잖아요. 그거는 선우와의 어떤 연결성들을 좀 보려고 했던 게 있고 그런데 체린이가 또 핑크색, 베이지색 스프리스를 신고 있는데 동일한 비슷한 제품이거든요. 그것은 또 나미와 체린이와의도 연결성 이렇게 근데 선우랑은 연결이 없는 그렇게 하고 싶다. 되게 또 면밀하죠? 네. 그 의상실 찾았어요? 엄청난 디테일이네요. 저희 오늘 옷도 사실 맞춘 게 아닌데 되게 본인 작품에 맞게 컨셉에 맞게 하고 온 것 같아요. 저희는 또
저희 또 핑크색이 맞아요. 마스코트라. 네, 저 그게 궁금한 게 이 영화의 이제 모험담을 떠나다 보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건 사실 체린이라고 네. 체린이하고 명호 같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 반성한 거 맞아? 그리고 가끔씩 쎄한 얼굴이 될 때가 있어요. 네네. 그것은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배우들이 그렇게 지은 건지도 궁금했고요. 그 박성원 배우님이랑 네. 정희주 배우님이 네네. 감독님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독님이 그분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본인이 그 역할이 이게 맞나 싶을 때 감독님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 배우분들은 과연 감독님한테 무슨 말을 많이 하셨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그 명호가 좀 주책 없이 자꾸 웃잖아요. 근데 그게 좀 저한테는 웃음이 비슷하게 좀 무서울 때가 있는데 선우도 그런 얘기를 나중에 대사를 하는데 내가 울고 있을 때 니네 웃고 있었잖아. 너도 같이 웃고 있었잖아. 이게 되게 잔인해지는 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웃음이라는 게. 그리고 되게 선량한 듯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걸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는 마스크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웃음을 기계적으로 부지런하게 계속 짓고 있어야 하는 의문스러운 인물로서 이제 명호를 선택했고 그래서 성훈 배우님이 그 얘기 물어보신 것 같긴 해요. 웃는 거 이 정도 웃음이 아니면 더 눈웃음까지 이렇게 하냐고 그런 걸 물어보셨던 것 같고요. 배우분들 남희, 선우, 채린 모두에게 이제 제가 재밌어했던 거는 빼꼼하는 그 샷을 쓰는 거예요. 뭐냐면 어디 가려져 있다가 슉 나타나거나 성훈 배우님도 토마토 박스 가려져 있다가 이렇게 하면서 웃고 남희, 선우도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하면서 또 계단 타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들과 달리 정희주 배우가 맡은 체린 역할만은 가장 위압감이 느껴지게 등장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그 발로 등장시키고 싶었고 지난번에 감독님께서는 창문을 누워야 된다고 했지만 저는 계단을 내려오는 여왕의 등장이다 라고 하는 어떤 포스를 좀 주고 싶었고 그 영화에서 특별히 그것까지 많이 표현하지 못했는데 그 순간만은 수직구도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움직임이. 그래서 그랬고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배우들이. 제가 한 말만 기억나요. 정희주 배우님께 뭐라고 제일 많이 하셨어요? 지금 본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보다 그러니까 체린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집중하는 것보다 정말 사과했나? 정말 반성했나?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를 훨씬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체린은 가장 자기가 없는 인물이고 가장 텅 비어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비어있는 속에는 욕망만 있거든요. 잘 살고 싶다, 미래를 향해 가고 싶다, 누군가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발레리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발 두 끝으로 서서 무대에 서 있는 되게 아슬아슬한 인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무대 아래에서 관객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게 하고 싶은지가 이 사람의 그 감정의 주요한 그 구심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정말 오싹했어요. 뭘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무섭더라고요. 되게 무섭고 남이랑 선우였으면 더 무섭겠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한지도 모르고 눈도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연기를 되게 잘하신 거겠죠. 예, 되게 은은하게 감기가 있으셔가지고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연기 정말 잘하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네요. 제가 관객분들의 질문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 들어주시면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 마지막에 그 체린이 보고 시체를 잘 수습해달라고 둘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체린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수습을 했을지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 시체를 잘 수습해달라고 한 이유는 어쨌든 본인들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죽음의 모습이라서 거기에 대한 연민과 존중, 죽음 자체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수습해달라고 한 것 같고, 체린이는 뭐 수습을 했을까요? 저도 생각을 못 하긴 한데, 저는 이게 체린이의 그 뒤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상상하는 데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시 종교 집단에 가서 낙원을 꿈꾸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종교 집단이나 새로운 착취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곳을 찾아갈지,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다시 새로 진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지, 이 세 개의 선택 중에 어딘가에서만 수습했을 것 같아요. 이나 어떤 경우에는 수습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체린이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면 계속 그런 끔찍함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질문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처음 이 무역탄신도 강렬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선우의 가족 등장씬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무섭고 어떻게 보면 기괴하기까지 한 이게 정말 연출적으로 너무 훌륭하셔서 그래서 그 선우의 가족들에 대한 설정이나 아니면 후반부에 엿듣는 내용 중에 그 체린이 그 엄마를 체린이가 때려서 낙원을 보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그 둘 사이의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선우 가족 그다음에 여기 체린이 엄마와의 관계 그런 거가 많이 궁금합니다. 네. 그 선우의 가족은 제가 이제 설정하기로는, 근데 아마 제가 설명하면은 그렇게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냥 지금 이 정보만으로도 느끼셨던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게 끔찍하고 좀 무섭고 저 집안에서 살고 싶지 않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우는 얼마나 또 외로웠을까. 그 가족 안에서도 이 친구는 외톨이였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될 것 같거든요. 저 정보만으로도. 일단 그래서 그 정보만 남겨놓게 된 거고, 그 외의 것들은 해석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말하면 정답이 될 텐데 하는 게 나을까요?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녀서 사실 큰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선우는 그 동생이 쌍둥이로 설정했잖아요. 저는 그 쌍둥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은데, 특히 선우같이 오래 우울해하거나 오래 괴로웠던 친구들은 그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다른 존재, 그 외부의 배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움츠러들어 있는 자기 자신을 제일 혐오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혐오의 모습을 좀 형상화하고 싶었던 게 쌍둥이였어요. 똑같은 얼굴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끈끈한 관계이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쌍둥이로 설정하게 됐고, 이 이야기 안에서의 설정은 오래전에 사고가 나서 선우 동생이 다리를 다치게 되었고 학교나 외부 활동을 못하게 돼서 가족들이 그녀를 계속 도와주고 있고, 가장 전담하고 있는 거는 사실 선우다. 근데 선우의 동생인 선주는 가장 혐오하는 대상이 선우일 것이다. 왜냐하면 똑같은데 내가 만약에 다리만 멀쩡했으면 나가서 훨씬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저 바보 같은 왜 하면서 서로를 되게
능멸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선주가. 근데 그거를 선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집안에서 너무 아프게 여기는 딸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죠? 체린이 체린이 어머니. 체린이 어머니는 체린이 집이 몰락해서 이 종교 집단까지 흘러가게 된 거잖아요. 그것의 선택이 체린이가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마 데리고 갔을 거고, 그런 와중에서 절망하고 우울하게 낙원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체린이 먼저 낙원에 보냈을 거고, 자기는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오히려 만약에 정말 낙원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으면 딸을 먼저 보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본인이 먼저 홀랑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 같고, 체린이 그 행위를, 그러니까 엄마를 때리는 행위로서 그 엄마를 보낼 수 있는 회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의 100% 의지였을까? 엄마가 아마 계속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책임한 부모 같은 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영화가 약간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기성세대한테 좀 반항하는 것 같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이기는 영화를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다 남긴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어른들을 좀 적대, 특히 부모 세대들을 그렇게 표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하고. 제가 GV 때 제일 처음에 감독님께 들렸던 게 첫장 장면에서 개목걸이로 자살하는 그게 얘기를 했었는데, GV 때 개 이름이 불이라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름을 생각하고 캐스팅하시는 건 아닐 텐데 오리 배우랑 연결돼가지고 오리 도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런 부인이 저렇게 됐는데, 굳이 다른 술도 많이 있을 텐데 개목걸이로 자살을 먹는다는 그런 설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뭔가 선택하지 못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그리다 보니, 그러니까 여기 이 영화 속에 나온 힘들어하는 인물들은 다 본인이 선택해서 힘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 어린 아이들, 남이 선우도 그렇고 종교 집단 안에 있는 그 어린 아이 신도들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지 않았는데 묶여 있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선우가 선의로 이 친구를 자유롭게 해주겠어라고 풀어준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철저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 그렇게 해서 풀어준 것 같은데, 연민을 특별하게 가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계속 방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선우는. 그래서 그냥 되게 무감하게 그 목줄을 풀어주는데, 그러한 행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구원이 될 수 있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번 GV 때 여쭙고 싶었는데 못 여쭤봐서요. 그 마지막에 선우하고 둘이 헤어질 때 뿌옇게 연출이 됐다가 선우가 다시 올 때 선명해지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이 두 친구의 어떻게 보면 여정이랑 닮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미가 바라봤던 선우가 처음에 어떤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자기의 시선 안에서 바라보는 선우의 껍데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계속 그게 깨지고 진짜인 선우를 알게 되는 것. 그 안에 아프르다는 선우도 있고 죽고 싶어하는 선우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또 사랑스러운 선우도 있고 엄청 씩씩한 선우도 있다는 그 모습을 이제 남이는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 이 이야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남이로서 대변될 수 있는 우리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깨지는 것, 시점이 변하는 것, 진짜 존재 그 사람을 한 명을 알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걸 알아가는 영화인 것 같은데 특히 그렇게 뿌옇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맞고요. 그리고 동시에 남이가 되게 사랑 고백처럼 미안하다는 말을 애둘러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실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영화 내에서는. 그리고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빌미를 안 주고 그냥 일단은 지금 앞에 닥친 일들을 더 앞서서 헤쳐나가는데 급급하고 이제는 그것과 다시 대답할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대답이 선우가 포커스 되는 지점으로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발로 달려와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남이가 달려가는 방식으로 영화를 또 마무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선우가 자기 힘으로 달려와줘서 안부를 물어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로는 남이에 대한 용서나 혹은 인정의 첫 실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더 질문을 듣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 가장 두근대는 순간이죠. 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화 이제 개봉하고 3주 정도 되어가는 시점인데 일단 많은 관객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비밀의 언덕 뒤를 바짝 쫓아갈 수 있는 관객분들이 어쨌든 사랑해 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요.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나서 계속 인터넷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제가 그 예전에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영화를 정말 그만둬야 될지 거의 선우같이 살고 있을 때 단편 영화를 하나 되게 운이 좋아서 찍게 되었는데 그 영화를 찍고 관객분들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고 다니고 한 걸로 내 영화를 좋아해 준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영화 하나로 닿을 수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 감격했고 진짜로 큰 용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로 만나면 관객분들과도 그런 용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다음 작품을 또 머나먼 길을 가야겠지만 이 만남 잊지 않고 용기로 품고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관객분들이 거의 엄마 아빠 미소를 짓고 계신데 저도 지옥을 만세라고 부를 수 있는 감독님이 볼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옥 만세라고 하는 게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말은 허세스럽게 지옥 만세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살고 싶다는 의지와 용기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감상도 드리면서 오늘 GV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와주신 관객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은 뒷문으로 나가주시면 되세요. 뒷문으로 가시면 저희 사인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줄로 줄 서주시면